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속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끝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머물다가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마을을 감싸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과 단풍이 어우러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그런 아름다운 상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주는 넉넉한 품 안에서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위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언덕 배기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의 다른 집들과는 달리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와지붕 위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고 굵은 기둥과 대들 보는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뎌내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산신령을 모시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집안이 살던 곳이라고 전해졌는데 지금은 연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 혼자서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이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연이는 마을 어른들의 보살핌과 산이 주는 먹거리로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연이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 씀씀이가 깊고 행동이 조심스러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연희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매무새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었고 머리는 곱게 비서댕기를 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는 산속의 깊은 샘물처럼 맑고 투명해서 그녀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며 하루하루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의 처마 끝에는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빛바랜 방울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연인의 집안을 지켜주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녹이 슬고 볼품없는 쇠방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에 기이하고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연희의 조상이 산속에서 다친 호랑이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산신령의 사자였고 보답으로 이 방울을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방울을 주며 이 방울 소리가 맑게 울리는 한 집안에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마른 수건으로 처마 밑에 방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닿지 않아 디딤돌을 놓고 올라서야 했지만 연희는 한 번도 그 일을 귀찮아하거나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방울의 먼지를 닦아내면 방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진동하며 딸랑하고 맑고 고운 소리를 내어 화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희에게 이 방울 소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산신령님의 숨결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연희는 마당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겨우내 먹을 고추와 나무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잘 마른 고추에서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연희는 부지런히 손을 놀려 나무를 뒤집으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연희의 부지런함 덕분에 집안 곳곳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항상 장작이 잘 말라 쌓여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 나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담장 밑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며 가며 연인의 집 담장 너머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연희야, 혼자서 힘들지 않느냐? 이번 겨울 땔감은 충분히 해두었니? 하고 물으면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뒷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다 놓았어요. 걱정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홀로 집을 건사하는 연희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구분 등에서 꺼낸 옥수수나 감자를 슬며시 담장 너머로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이 직접 말린 산나물을 건네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연희가 사는 집 뒤편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이 소리는 더욱 선명해져서 연희가 잠자리에 들 때면 산신령님이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산짐승들이 마당까지 내려와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처마 끝에 달린 방울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면 짐승들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연희는 산짐승들조차도 산신령님의 보살핌 아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여 남은 밥이나 채소 조각을 마당 구석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와 마을을 덮었고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면 적막했던 집안은 금세 따스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연희는 소박한 밥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녀의 기도는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호롱불 아래 앉아 헤어진 옷을 깁거나 지프로 소쿠리를 엮으며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가끔씩 부엉이 우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무서울 법도 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어 처마 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방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청아한 소리는 연희에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이 오래된 기와집에는 연희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밑에 서늘한 공간에는 지난 겨울에 묻어둔 김장독이 있었고 뒷마당의 늙은 감나무 아래에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묻어둔 타임캡슐 같은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는 집안의 내력을 적은 족보와 땅 문서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당부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과 땅은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산신령님과의 약속이란다.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가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연희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장을 점검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조금 투박해졌지만 그 손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야무졌습니다. 연희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당의 낙엽들은 질서 정연하게 한 곳으로 모였고 행주질을 할 때마다 마루는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에는 연희의 손길과 정성이 묻어 있었고 그 정성 덕분에 낡은 집은 쇠락하지 않고 고고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래쪽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연희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연희야, 장터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너희 집을 묻고 다니더구나. 혹시 아는 친척이 오기로 되어 있니?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찾아올 친척이 없는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소리치거라. 연희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곧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신령님이 지켜주시는 이 집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처마 밑에 방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매달려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깊고 그 윽한 빛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방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집을 잘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방울이 딸랑하하고 짧게 울려 마치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흙벽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그날따라 거세게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에서 깬 연희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움과 알 수 없는 예감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속에서 연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물가로 가는 길.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물동이에 물을 채우며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왠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 밥상을 차리려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낯선 발자국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찜을 메고 갓을 쓴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경계심을 품고 누구시냐고 물으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에게서 풍겨오는 기운이 평소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탐욕스러운, 마치 굶주린 짐승과도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그때 처마 끝에 매달린 은방울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울은 마치 누군가 세차게 흔드는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떨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딸랑딸랑딸랑 평소에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니라 마치 경고를 보내는 듯한 날카롭고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방울을 쳐다보았고 마당에 들어선 사내 역시 멈칫하며 방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알리는 산신령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방울 소리가 잦아들자 사내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연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은 어디 가고 어린 계집아이만 있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으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을 꾹 누르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누구신데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연희의 당찬 대답에
사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보찜을 마루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이 사내가 평화를 깨뜨릴 불청객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사내를 응시했습니다. 비록 몸집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뒤에는 수백 년 된 기와집과 그 집을 지켜주는 산신령의 방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집안을 휘둘러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평온했던 공기가 깨지고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방울을 지키겠노라고. 산골 마을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만 연인의 집 마당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방울은 이제 소리를 멈추고 고요히 매달려 있었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연희와 낯선 사내,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낡은 은방울, 이 세 존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의 끈이 당겨졌습니다. 이제 곧 평화롭던 산골 소녀의 일상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가호가 과연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지켜줄지, 그리고 소녀는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낼지, 사는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보찜을 내려놓은 사내는 갓을 비스듬히 고쳤으며 연희를 향해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몇 번 더 내뱉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밝히며 연희 아버지의 먼 육촌 동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먹고 살기 바빠 왕래가 뜸했지만 형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조카를 보살피러 왔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에게서 먼 친척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도 같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내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거만한 태도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옛 산골 마을의 정서상 먼 길을 찾아온 친척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에 연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연희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마치 제 집인 양신발을 벗고 대청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발로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루를 쿵쿵 밟으며 집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집이 꽤 낡았구나. 계집아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위험해. 내가 왔으니 이제 걱정 말거라. 그의 말은 겉으로는 연희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이 집의 주인이 되겠다는 시커먼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칠성은 대청마루 기둥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이 집의 목재가 꽤 쓸만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탁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곧이어 칠성은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연희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신성한 공간이자 연희가 가장 아끼는 장소였습니다. 어르신이 쓰던 방이니 이제 내가 써야겠구나. 너는 저기 부엌 옆에 붙은 작은 문간방을 쓰거라. 칠성은 연희의 이부자리와 물건들을 마루 밖으로 휙휙 내던지며 제 보찜을 안방 아랫목에 턱하니 던져놓았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어른인 척 행세하는 칠성의 기세에 눌려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쫓겨나듯 춥고 좁은 문간방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문간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냉기가 가득했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짐을 풀며 서러움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따뜻했던 안방의 온기와 부모님의 향기가 그리웠지만 당장은 낯선 침입자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을 다잡고 방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자 금세 정갈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연희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울지마, 연희야. 산신령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조금만 참자. 그녀는 씩씩하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칠성은 마루에 앉아 큰 소리로 연희를 불러댔습니다. 예, 조카야 배가 고프니 밥상을 좀 차려오너라. 술이 있으면 술도 좀 내오고. 그는 마치 주막에 온 손님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즐거웠던 밥 짓는 일이 그날따라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조차 평소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고 매캐한 연기만 내뿜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칠성이 요구한 술 대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떠서 밥상에 올렸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칠성은 반찬 투정을 하며 젓가락으로 그릇을 툭툭 쳤습니다. 아엥, 고기 반찬 하나 없구나. 이래서야 원기운을 쓰겠느냐. 칠성은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밥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밥알이 튀는 지저분한 식사 예절과 트림 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칠성은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마당으로 내려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텃밭의 작물들을 발로 툭툭 건드려보고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보며 집안 살림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그의 눈은 집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팔면 돈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는 장사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연인의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근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착한 연인의 집에 웬 험상궂은 남자가 들어왔다며 자기가 친척이라는데 생긴 건 영 딴판이라더군. 눈매가 사납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연희가 불쌍해서 어쩌나.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걱정했지만 남의 집안일이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저녁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바구니를 끼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달래 할머니가 낮은 담장 너머로 연희를 불렀습니다. 달래 할머니는 연희의 할머니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아온 최고령 어르신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연희야, 잠깐 이리 와보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습니다. 연희는 주위를 살피며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근심 어린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야, 내 말 명심해서 듣거라. 지금 너희 집에 와 있는 그 작자.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눈에 살기가 있고 몸에 탐욕이 배어 있어. 달래,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집문서나 귀중한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처마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 은방울 말이다. 저것이 너희 집안에 수호시는 건 너도 알지. 저 방울을 저 자가 손대지 못하게 꼭 지켜야 한다. 저 방울이 울리지 않게 되면 이 집의 운명도 끝인 게야. 연희는 할머니의 말씀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 아저씨가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꼭 방울을 지킬게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니까요. 연희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달래 할머니는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연희는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게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소리를 질러 마을 사람들을 부르거라. 할머니는 품 안에서 찐 감자 몇 알을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감자의 온기가 연희의 차가워진 손과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칠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칠성은 긴 장대를 들고 처마 밑을 쿡쿡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방울이 매달린 곳이었습니다. 이 낡은 쇠부티는 뭐하러 매달아 놨냐, 거미줄만 끼고 보기 싫게. 칠성은 장대로 방울을 쳐서 떨어뜨리려는 듯했습니다. 연희는 밭에서 딴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절대 떼지 말라고 하신 소중한 물건이에요. 연희는 평소의 얌전한 모습과는 달리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연희의 거센 저항에 칠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기분 나쁜 듯 장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조카가 삼촌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가정교육이 영 엉망이로구나. 그는 침을 퇴 뱉고는 횡하니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방울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칠성이 방울의 존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바람이 불자 방울이 딸랑하고 슬픈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연희에게 고맙다, 조심하거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성은 밤늦도록 등잔불을 켜놓고 방 안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장롱문을 여닫는 소리, 괴짝을 뒤집는 소리가 문간방에 있는 연희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두신 집문서와 족보가 든 상자는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혹시라도 칠성이 그것을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칠성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며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마당이 지저분하다, 쓸어라. 장작을 더 패와라. 물맛이 없다. 다시 길어와라. 연희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고 손발은 부르트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야만 칠성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고단한 모습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마을 주막에 내려가 술을 진탕 마시고는 건달 같은 친구 두어 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고요했던 산골집 마당에서 왁자지껄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자네가 말한 그 집인가? 꽤 넓고 좋구먼. 이거 팔면 한미천 단단히 잡겠어. 칠성의 친구들은 술에 취해 함부로 말을 내뱉었고 연희는 부엌 구석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칠성이 진짜로 이 집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술판이 무르익자 칠성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짓의 마당에 화초들이 짓밟히고 술상이 엎어지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처마 밑의 은방울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방울은 스스로 진동하며 징징 하는 낮고 굵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맑은 소리가 아니라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칠성과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구석에 있던 연희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방울의 울림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술잔에 담긴 술까지 파르르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칠성의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이 칠성아, 무슨 소리 안 들리냐? 어디서 웅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칠성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취했구먼 취했어. 산바람 소리겠지. 마셔, 마셔. 하지만 연희는 알았습니다. 산신령님이 이 무례한 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시다는 것을. 방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집의 기운을 관장하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칠성의 친구들이 돌아가고 칠성도 골아떨어지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엉망이 된 마당을 치우러 나온 연희는 달빛 아래서 은방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까치발을 하고 방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연희의 눈물이 방울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울이 아주 맑고 투명한 소리를 띠링하고 한번 내더니 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안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고 그 기세에 눌린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호랑이에게 다가가자 호랑이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여 연희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목에는 연인의 처마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은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연희는 이것이 산신령님이 보내신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은 조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으윽 머리야. 어젯밤에 가위에 눌렸나 온몸이 쑤시는구나. 그는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던 모양인지 연신 투덜거리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처마 밑의 방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칠성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호랑이의 눈빛과 방울의 광채가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놈의 방울,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 오늘 당장 떼어서 엿장수에게 줘버려야겠어. 칠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연희가 듣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이 방울을 없애려는 순간 이 집을 지키는 힘도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연희는 부엌칼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칠성을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방울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집 밖에서는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은 극에 달했고 연희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달래 할머니를 중심으로 몇몇 어른들이 연인의 집 대문 앞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봐. 오늘 내일 중으로 사단이 나지 싶어. 마을의 공기도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산신령이 지켜주는 집, 그곳에 들이닥친 불청객과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봉우리 너머에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이제 곧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산허리를 감싸 안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찌뿌둥한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워 보였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집들은 파르라니 떨며 불안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집안을 점령한 칠성은 며칠째 아무런 소득이 없자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희의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물이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장롱과 괴짝, 심지어 부엌의 찬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오래된 옷가지와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찼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깨뜨리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칠성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안방의 구들장을 드러내거나 천장을 뜯어볼 기세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던 괭이와 낫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어딘가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뒀을 텐데 내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오늘 내가 이 집을 낱낱이 파헤쳐서라도 찾아내고 말겠다. 연희는 기겁하여 칠성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집은 부모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에요. 함부로 훼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칠성은 연희를 거칠게 밀쳐내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연희의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이 괭이를 들어 안방 바닥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밖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집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칠성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괭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밖을 내다보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릴 뿐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을의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연인의 집 위쪽 하늘에만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연일 것이라 치부하고 다시 괭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바닥을 치려 하자 이번에는 처마 끝에 은방울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딸랑딸랑딸랑 쇳소리가 섞인 날카로운 비명.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 있던 칠성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귀신 곡하는 소리야.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방울 소리는 뚝 그쳤지만 칠성의 귀에는 여전히 윙윙거리는 이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방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요물단지가 사람을 잡네. 잡아. 내가 저것부터 없애버려야지 원. 칠성은 방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지만 방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침 뚝 떼고 고요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린 칠성의 모습을 보며 산신령님이 자신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무릎을 감싸 쥐고 일어서서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저 나쁜 사람을 쫓아낼 수 있게요.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칠성은 방울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담배 연기가 마당에 자욱하게 깔리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연기 속에 숨어 칠성을 감시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골 마을의 밤은 칠흑 같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연인의 집 주변만은 예외였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집 가까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엉이 우는 소리 정도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늑대의 하울링과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가 담장 바로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겁에 질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방문 바로 앞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크르릉, 컹컹.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침입자를 향한 명백한 경고와 위협이었습니다. 연희는 문간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푸른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짐승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늑대, 오소리, 너구리 등 산에 사는 온갖 짐승들이 연인의 집 담장 아래 모여 앉아 안방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연희가 있는 문간방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칠성이 있는 안방만을 향해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이 산신령의 명을 받고 내려온 호위무사들이라고 생각하니 무서움보다는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잠이 들라치면 누군가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천장 대들보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터가 새다더니 정말 귀신이 씌었나? 아니면 저 계집애가 무슨 요술을 부리는 건가? 칠성은 연희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키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차지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명에 못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공포보다 질긴 법이라 그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밥상머리에서 연희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야, 너 이 집에 무슨 부적이라도 붙여놨냐? 밤새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연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속이라 짐승들이 가끔 내려와요. 죄 지은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지요. 연희의 뼈 있는 말에 칠성은 뜨끔하여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뭐야, 이 맹랑한 것이 어른한테 말대꾸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냐. 칠성은 벌떡 일어나 연희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순간 마당에서 깍깍 하고 까마귀들이 때로 울어대는 바람에 멈칫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와 지붕 용마루에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칠성을 향해 있었고 그들이 일제히 울어대는 소리는 마치 칠성에게 당장 떠나라고 호통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러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봐, 연인의 집에 까마귀가 저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야. 흉조가 들었나 봐. 저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칠성은 이 모든 사단이 저 은방울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울을 떼어버리기로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저 망할 방울만 없으면 이 흉흉한 기운도 사라질 거야. 내가 오늘 기필코 저것을 박살내고 말리라. 그는 창고에서 긴 사다리를 꺼내와 처마 밑에 걸쳐 놓았습니다. 연희는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저건 건드리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연희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칠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를 발로 걷어차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사다리를 한 칸, 두 칸 올라갈 때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 정도였으나 그가 방울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거센 돌풍으로 변했습니다. 휑휑 바람소리가 칠성의 귓가를 때렸고
먼지가 눈에 들어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까짓 바람 따위가 나를 막을 소냐. 나는 칠성이다. 그는 고집스럽게 손을 뻗어 방울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방울에 닿으려는 찰나 방울에서 파란 불꽃이 파지직 하고 튀었습니다. 칠성은 손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스, 뜨거워.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칠성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돌풍이 사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사다리는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고 칠성은 마당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악! 쿵소리와 함께 칠성은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땅이 물러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찌그러져 저만치 굴러갔습니다. 연희는 놀라서 달려가 칠성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다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착한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부러진 데는 없어요. 연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지만 칠성은 연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내년이 요술을 부려 나를 떨어뜨렸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칠성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연희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옷을 털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보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장장이를 불러와 저 방울을 녹여버리고 너도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칠성의 선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고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연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방울이 사라지고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내일은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산신령님을 믿고 맞서야 해. 그날 저녁 연희는 달래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달래 할머니는 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보고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올 것이 왔구나. 내일 그자가 정말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모아 너희 집으로 가마. 우리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마을의 평화를 깨는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연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게요. 밤이 깊어가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칠성의 코골이 소리를 덮었고 연희의 기도 소리와 섞여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산신령님, 부디 내일 저를 지켜주세요.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연희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정성은 하늘의 다하산의 기운을 움직였습니다. 비에 젖은 은방울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내일 있을 결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산봉우리들은 구름 속의 숨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망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희 역시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지. 산신령의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인의 집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멈추고 호미와 괭이를 든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마을의 질서를 지키고 어린 연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증인들이었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흠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망치를 고쳐 쥐었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다. 오늘로써 끝을 보겠다.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고 그 광기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대청마루에 서서 칠성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마을 사람들과 산신령의 가호가 있었기에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났습니다. 처마 끝의 은방울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바람 없이도 은은하게 울리며 칠성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랑, 딸랑. 그 소리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연인의 집 마당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쇠망치를 손에 쥐고 대청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요물단지 방울을 박살내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칠성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처마 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그의 걸음걸이는 다소 비틀거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의 의지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연희는 부엌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칠성이 사다리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 연희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요. 그만두세요. 산신령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연희는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세만큼은 어느 거목 못지않게 당당했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이 계집아, 산신령 귀신, 그런 게 어딨져 있어. 다 내년이 꾸며낸 헛소리일 뿐이야. 내가 오늘 저 쇳덩이를 부숴버리면 너도 꼼짝없이 쫓겨날 줄 알아라. 칠성은 거칠게 연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요, 아저씨. 벌 받으실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때 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닥쳤습니다. 달래, 할머니를 선두로 하여 마을 이장님과 건장한 청년들, 그리고 동네 아낙네들까지 수십 명이 연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보시오 대낮에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요. 이장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갑작스런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당신들은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칠성은 망치를 든 손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단단한 벽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달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네가 이 집의 친척이라고 천만의 말씀. 연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족보를 다 봤는데 자네 같은 사람은 없었어. 어디서 굴러먹던 사기꾼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개냐. 할머니의 송곳 같은 지적에
칠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내가 친척이라면 친척인 거지. 증거 있어. 칠성은 억지를 부리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들 썩 꺼져. 내가 이 집 주인으로서 명령한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보란듯이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잘 봐라. 내가 이 저주받은 방울을 어떻게 하는지. 그는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저걸 건드리면 큰일 나.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도와주세요. 칠성의 망치가 방울을 향해 내려꽂히는 찰나. 마른 하늘에서 과르릉관하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방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와 칠성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으악 내 눈,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빛과 함께 엄청난 돌풍이 마당 한가운데서 회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내쉬는 듯한 거대한 기운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과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쳤고 장독대 뚜껑들이 들썩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려 서로 팔짱을 끼고 버텼지만 사다리 위에 있던 칠성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돌풍은 칠성을 헌 지푸라기처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칠성은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를 움켜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칠성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형상이 나타나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칠성의 귓게만 들리는 천둥 같은 꾸짖음이었습니다. 내 이놈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 핏줄을 괴롭히고 신성한 약속을 깨뜨리려 하다니 당장 이 산에서 떠나지 않으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호랑이의 안광은 시퍼렇게 빛났고 그 위압감에 칠성은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칠성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듯 날려보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에 똥장군 걸음통 옆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으어억 칠성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아래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찜은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것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다시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마 끝의 은방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딸랑, 딸랑하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청가하고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마치 집안의 나쁜 기운이 모두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승리의 노래 같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일어서서 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래 할머니가 연희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연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연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산신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연희는 엉엉 울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연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우리가 지켜줄게.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연희를 위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어지럽힌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쓰러진 사다리를 치우고 마당의 흙을 골랐습니다. 아낙네들은 칠성이 쓰던 안방의 이불을 걷어내어 마당에 널고 방안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 나쁜 놈의 냄새를 싹 없애버려야지. 사람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집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도 눈물을 닦고 부엌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대접할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맑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칠성이 두고 간 보찜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의 집에서 훔친 듯한 은수저 몇 벌과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상습적인 도둑놈이었구먼. 이건 관에 갖다 주어서 주인을 찾게 해야겠어. 이장님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집을 지켜준 방울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가 방울을 어루만지자 방울은 마치 연희의 손길을 느끼는 듯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온전히 연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떡이며 과일, 전 등이 마루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달래 할머니는 집에서 쑤어온 팥죽 한 그릇을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옛말에 팥죽을 먹으면 애군이 물러가고 귀신이 도망간다지 않느냐. 이거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쁜 기억은 다 털어버려라. 연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마단계는 멍석이 깔리고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까 그 회오리 바람 봤어. 정말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봐. 그러게 말이야.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린 것 같고 우리 마을이 영험하긴 영험해. 사람들은 오늘의 기이한 경험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속으로 퍼져나갔고 산새들도 화답하듯 지저귀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함께 웃으며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깊은 소속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희야, 밤에 무서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뛰어오거라. 내일 아침에 또 들여다보마. 이웃들은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대문 밖까지 나가서 허리를 굽혀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연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든든한 이웃들과 산신령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다시 고요해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이 머물던 안방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간방에 두었던 자신의 짐을 다시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부모님의 냄새가 배어있는 장롱과 손때 묻은 가구들이 연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집을 지켰어요. 아니, 마을 분들과 산신령님이 지켜주셨어요.
연희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의 공기를 정화해 주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들어선 연희는 쌀독을 열었습니다. 칠성이 며칠 동안 축낸 탓에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고 간 떡과 음식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칠성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곧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연희는 이제 나쁜 기억들을 아궁이 불에 모두 태워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돋아났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인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처마 끝의 은방울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방울은 딸랑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말하는 산신령님의 다정한 인사 같았습니다. 연희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나른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빤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 소리가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이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엄청난 소동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희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눈으로 환하게 빛나는 은방울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연희가 눈을 감자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하루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서웠던 칠성의 표정, 든든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위험 있었던 산신령의 기운까지. 이 모든 것이 연희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든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여리고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강인한 집주인이 된 것입니다. 연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한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깊은 밤이 그렇게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세상이 다시 태어난 듯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대기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렸고,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눈을 떴지만 몸과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차갑지만 상쾌한 늦가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의 흙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기지개를 활짝 펴고 처마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의 소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은방울이 고요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의 더러운 손길이 닿으려 했던 곳이었지만 밤사이 내린 비와 산신령의 기운으로 다시 정화된 듯 방울은 더욱 영롱한 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깨끗한 행주를 가져와 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연희가 속삭이자 방울은 미세한 진동과 함께 띠링 하고 아주 작고 예쁜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칠성을 쫓아낼 때 내던 무시무시한 굉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마을의 아침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칠성이 머물다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연희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연희야, 간밤에 잘 잤느냐?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이제 걱정 없이 발 뻗고 자거라.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존중과 대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직접 나서서 지켜준 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이 마을의 복덩이이자 수호신이 보살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인사에 환한 미소로 답하며 다시 한번 이웃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달래 할머니가 큼직한 늙은 호박 하나를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 쪄서 죽도 쑤어 먹고 범벅도 해 먹어라. 가을 호박이 보약이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고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못된 놈은 산 너머 다른 고을에서도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더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게다. 할머니의 말씀에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호박을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 이야기와 연희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집안은 평화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계절은 이제 완연한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가올 추위를 대비해 월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칠성이 망가뜨려 놓았던 장작더미를 다시 차곡차곡 쌓고 창호지문에 덧문을 달아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혼자 하기 벅찬 일들은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연희야, 지붕 기와가 조금 틀어졌더구나. 내가 손봐주마. 이웃집 아저씨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꼼꼼하게 기와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고마운 마음에 따뜻한 국수를 삶아 대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비우며 아저씨는 허허 웃었습니다. 네가 끓인 국수가 제일 맛있다. 올겨울은 아주 따뜻하게 나겠어. 어느 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연인의 기와지붕 위에도 두툼한 눈이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맞는 겨울밤이 외롭고 무서웠겠지만 이제 연인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에 덮인 마당은 포근해 보였고 처마 끝의 은방울은 눈송이를 모자처럼 쓰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인은 방 안에서 화로의 밤을 구우며 창밖의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타닥타닥 밤 익는 소리와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희는 잘 구워진 군밤 몇 알을 접시에 담아 대청마루에 내다 놓았습니다. 산짐승들이나 혹은 산신령님이 오시거든 드시라는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추운 밤에 배고프지 않게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빌며 다시 따뜻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군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대신 그 자리에 산토끼가 놓고 간 듯한 도토리나 예쁜 조약돌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연희는 산속 친구들과의 이런 무언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연희는 팥죽을 쑤기로 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로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팥죽이 끓으면서 내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쑤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정성껏 끓인 팥죽을 그릇에 담아 가장 먼저 부모님 위패 앞에 올리고 그 다음으로 장독대와 헛간 그리고 대문 앞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애구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이 집안의 풍습이자 집을 지키는 주인으로서 연희가 행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팥죽을 나누어 먹기 위해 달래 할머니와 동네 아이들이 연희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쌓인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팥죽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연희가 쏜 팥죽 맛이 일품이네.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겠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눈 덮인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의 빨개진 볼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넓은 집이 사람들의 온기로 꽉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연희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따뜻한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산골의 밤은 길어졌지만 연희는 그 긴 밤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마을 서당 훈장님께 글을 배워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고 틈틈이 술을 놓아 예쁜 복주머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희가 한자 한자 글을 익혀갈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고 집안을 건사하는 지혜도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족보와 땅 문서를 꺼내어 꼼꼼히 읽어보며 조상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때까지 굳건히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연희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산 중턱에 있는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연희는 춥지 않았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한 연희는 준비해간 술과 포를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울지 않아요. 집도 잘 지키고 있고 마을 분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씩씩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래, 우리 딸 장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연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그 위쪽 언덕에 의젓하게 자리 잡은 자신의 기와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연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바로 저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산의 정기를 가슴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처마 밑의 은방울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바람에 방울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그 소리가 방울 혼자 내는 소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산의 바람과 집의 기운과 그리고 연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울리는 공명, 공밍이었습니다. 연희는 방울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 잘 부탁해. 나도 더 열심히 살게. 방울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긍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연희와 방울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영혼의 단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연희를 찾아와 의논했고 연희는 언제나 산신령의 지혜를 빌려 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쫓겨난 그날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아이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이 돕고 산이 지켜준다는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봄이 찾아오고 연희네 집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연희는 마루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마 밑의 방울이 부드러운 봄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하듯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을 이겨낸 생명들을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나른한 봄 기운에 눈이 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자리에 누워 베개를 베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이마를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비둘기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꿈속에서도 방울 소리를 들으며 산신령님의 품에 안긴 듯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은방울은 깨어있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월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방울소리와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깊은 상월, 바람이 맑게 부는 날이면 그 오래된 기와집 처마 끝에서 딸랑하고 맑은 방울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속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밤이면 달콤하고 평온한 꿈을 꿀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 오늘 밤 당신도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아나요? 산신령님이 보내주신 그 신비한 음방울 소리가 당신의 창께에도 찾아와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포근한 잠의 나라로 인도해 줄지 모를 일이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쉬세요. 산이 당신을 지켜주고 방울소리가 당신의 꿈길을 밝혀줄 것입니다.